나는 김춘자, 올해 65이다. 서울 송파구에 살고 있다. 집에서는 늘 조용히 지내려 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짐이 될까봐 그저 조용히 지내는 게 상책이라 여겼다. 하지만 오늘은 내 손주 민준이의 10번째 생일인데 할머니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아침 6시 반. 나는 일찌감치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천 가방을 들고 망원시장으로 향했다. 민준이가 제일 좋아하는 장어, 그리고 민준이 아빠, 그러니까 내 남편이 살아생전 가장 좋아했던 특별한 찹쌀떡도 만들었다. 손에 들린 묵직한 가방을 보며 내심 뿌듯했다. 늙었어도 아직 움직일 수 있고 이 정도 상차림은 식은 죽 먹기였다. 오후 2시 나는 장바구니를 들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다. 막 현관에 다다르자 며느리 김소연이 안에서 빼꼼히 고개를 내밀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그건 뭐예요? 장어랑 찹쌀떡, 채소 좀 샀지. 나는 웃으며 손을 들어 보였다. 며느리는 상냥하게 웃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어딘가 모를 어색함이 배어 있었다. 이번에는 그냥 출장 뷔페 불렀어요. 오늘 친척이랑 친구들 30명이 넘게 온다고 해서 주방 어지럽힐까봐 따로 음식은 안 했어요. 어머니, 그냥 쉬세요. 나는 순간 멍하니 손을 허공에 든 채 얼어붙었다. 입으로는 혹시 바쁘실까봐 제가 좀 준비했어요. 라고 말했다.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고생하셨어요. 며느리는 가방을 받아들며 웃었지만 그 말투에는 이미 미안함보다는 난처함이 더 짙게 깔려 있었다. 일단 들어와서 앉아 계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에는 이미 사람들이 가득했다. 아이들은 뛰어다니고 어른들은 담소하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식탁 한가운데에는 3단 생일 케이크가 위풍당당하게 놓여 있었고 대여한 풍선 아치까지 더해져 분위기는 무척이나 들떠 보였다. 하지만 누구 하나 나에게 먼저 말을 꺼는 이는 없었다. 나는 자리에 앉으려는데 며느리 김소영이 뒤돌아 나를 흘끗 보더니 말했다. 어머니, 여기는 자리가 꽉 찼네요. 주방에 가서 혹시 도울 일 있는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따가 음식 나가야 하는데 일손이 부족할까 봐요.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도 작지도 않았지만 소파에 앉아있던 친척 2명이 킥킥 웃는 소리가 내 귀에 선명하게 들렸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주방은 역시나 정신없이 어질러져 있었다. 나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설거지를 하고 그릇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오후 5시 반까지 계속 일했다. 허리가 뻐근해질 무렵 며느리 김소영이 들어와 작은 케이크 조각을 내밀었다. 어머니, 이거 먼저 좀 드세요. 배고프실까봐. 나는 고맙다고 말하며 받아들었지만 한 입 빼어 물기도 전에 그녀가 다시 말했다. 이따가 손님들 2차로 또 오실 거예요. 여기 그릇들 빨리 설거지 좀 해주세요. 나는 하고 대답한 뒤 케이크를 접시에 내려놓고 다시 설거지를 계속했다. 저녁 7시가 넘어서도 식탁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나는 아직도 냄비 바닥을 닦고 있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귀에 박혔다. 민준이 그 사립 초등학교에서 공부 잘한다면서? 지난주에 글쓰기 대회에서 상 받았다고 아빠가 단톡방에 올렸더라. 할머니는 용돈 안 주셨어? 할머니는 요즘 바쁘신가 보지. 그 말을 듣는데 가슴 한구석이 시큰했다. 그 옛날 내가 민준이 목욕시키고 예방주사 마치고 그림책 읽어주며 재웠는데 이제는 나를 할머니라고 부르는 소리조차 작게 들리는 것 같았다.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민준이었다. 할머니, 제가 사진 찍어 드릴게요. 아이는 내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휴대폰을 들어 내가 쭈그려 앉아 냄비를 닦는 모습을 찍었다. 이걸 찍어서 뭐 하려고? 내가 고개를 들고 묻자
아이는 말했다. 아니요. 친구들한테 보여주려고요. 우리 할머니는 설거지 엄청 많이 해요. 아이는 말을 마치자마자 달려나갔다. 내 마음은 쿵 하고 가라앉았다. 얼마 후 나는 주방 문가로 걸어가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다. 마침 민준이가 그 사진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리는 모습이 보였다. 옆에는 할머니 오늘도 당직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그 밑에는 이미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네 할머니 진짜 멋지다. 나는 그 자리에 선 채 얼굴이 화끈거리고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고개를 돌려 내 아들 박준영을 바라봤다. 그는 김소영에게 음료수를 따라주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눈짓을 보냈다. 혹시라도 나를 위해 한마디 해줄까 싶어서였다. 그는 나를 흘끗 보더니 주방으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그냥 좀 맞춰줘. 오늘 민준이 생일이잖아. 다들 난처하게 만들지 말고. 나는 입을 열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다시 개수대 앞으로 돌아가 밤 11시 반까지 설거지를 계속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식탁 위는 난장판이었다. 누구도 나에게 저녁 먹으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쉬라는 말도 건네지 않았다. 김소영은 민준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고 박준영도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혼자 주방에 쭈그리고 앉아 이미 말라붙은 냄비를 닦고 있었다. 차가운 물이 손가락 끝을 스치며 시리고 저렸다. 12시 15분 나는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김소영이 사촌과 통화하는 소리였다. 내가 그러지 말자고 했잖아. 그 사람은 딱 그런 사람이야. 조금만 편하게 해주면 바로 이래라 저래라 한다니까. 그 순간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이 집에서 나는 그저 보이지 말아야 할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을. 나는 그 자리에 쭈그리고 앉아 문득 주방 개수대가 나보다 더 존엄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새벽 2시가 되었어야 겨우 뒷정리를 마쳤다. 무릎은 이미 시큰거리고 아파서 제대로 설 수도 없었다. 나는 싱크대 옆 의자 등받이를 짚고 겨우 몸을 의자에 기댔다. 그러고 보니 무릎 옆 오래된 상처 부위가 또 부어올라 있었다. 나는 주방 찬장 아래에서 구급상자를 뒤적였다. 압박 붕대를 찾으려고 했다. 그 찬장은 예전에 낡은 신문지나 아들이 버리기 싫어했던 잡동사니를 넣어두던 곳이었다. 나는 뒤적이며 한숨을 쉬다가 문득 묵직한 오래된 가방 하나를 만졌다. 나는 이 가방을 알고 있었다. 준영이가 대학교 때 쓰던 것이었다. 나중에는 군대 갈 때도 가져갔다가 제대한 후에는 이 구석에 처박아두고 다시는 꺼내지 않았다. 나는 홀린 듯 가방을 끌어냈다. 지퍼가 반쯤 열려 있었다. 안에는 두꺼운 가계부가 들어있었다. 누렇게 변색된 표지에는 가족 자산 기록이라는 5글자가 붙어 있었다. 나는 원래 보려던 것은 아니었지만 손으로 펼치는 순간 마음이 싸늘하게 식었다. 첫 페이지에는 2012년 10월. 엄마, 창업 초기 자금으로 1,000만 원 입금. 이라고 쓰여 있었다. 다음 페이지에는 2013년 7월. 엄마, 김소영 임신으로 인한 비상금 500만 원 입금. 그 다음 페이지에는 2014년. 주택계약금 대출. 청년 창업대출 신청 예정. 나는 페이지를 넘길수록 마음이 더 차가워졌다. 모든 페이지에 내 지원금 내역이 적혀 있었는데 어떤 것은 내 기억에도 없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그 몇 년 동안 내가 매달 고정적으로 그들에게 보낸 용돈까지 모두 투자로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가계부를 덮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가방 안에는 또 다른 누런 서류 봉투가 있었다. 나는 그것을 꺼내 조심스럽게 열었다. 선명한 사본이었다. 대출 신청 서류 같았다. 나는 서류 전체를 펼쳐보았다. 서명란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나는 그 글씨가 내가 쓴 것이 아님을 확신했다. 담보 제공자 김춘자. 서명 날짜는 2022년 5월.
그때 나는 무릎 관절 주사 시술을 받느라 병원에 입원해 일주일 내내 병원에 있었다. 펜을 든 적조차 없었다. 나는 그 서명을 몇 초 동안이나 응시했지만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다. 그들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내 이름으로 집을 담보 대출받은 것이었다. 나는 싱크대를 짚고 천천히 일어섰다.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마치 이 주방이 단 한 번도 내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이곳은 그저 그들이 나를 들여놓을 수 있다고 생각한 한 구석일 뿐이었다. 나는 천천히 내 방으로 돌아갔다. 옷장을 열고 그 위에 있는 금고 서랍을 열었다. 예전부터 세탁기 뒤 틈새에 숨겨두었던 곳이었다. 그곳은 내 방에서 가장 작은 도둑 맞을 수 없는 공간이었다. 그 안에는 결혼할 때 받은 금팔찌, 통장, 그리고 엄마가 물려주신 오래된 반지가 들어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열쇠를 돌렸지만 들어가지 않았다. 열쇠 구멍이 바뀌어 있었다. 온몸이 떨렸고 눈꺼풀까지 저려왔다. 그 금고는 수십 년 동안 내가 유일하게 개인 공간으로 지켜온 곳이었다. 나는 뒷걸음질 쳤고 옷장의 기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문득 이 집이 단 한 번도 내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마치 남의 집에 와서 뒤치다꺼리를 돕는 외부인 같았다. 이곳에 살면서도 나만을 위한 열쇠도 없었다. 나는 다시 일어나 거실로 돌아갔다. 소파에는 아직 버리지 않은 생일 파티 포장지가 쌓여 있었고 민준이의 장난감들이 바닥에 널려 있었다. TV 화면은 아직 켜져 있었고 어젯밤 친척들과 찍은 사진이 흐릿하게 보였다. 나는 말없이 앉았다. 그들은 내 이름을 훔쳤고 내 돈을 훔쳤으며 내 노년까지 훔쳤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귓가에는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문득 준영이 기저귀를 갈아주고 국어 시험지를 봐주고 도서관에서 야근하며 학원비를 보태주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내가 정말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조종하기 쉽고 속이기 쉽고 속이기 쉽고 주관 없는 늙은이라면 내 남은 생은 이렇게 서서히 소모되어야 하는 걸까? 나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새벽 3시, 아직 나이 박지 않았고 집안은 고요했다. 냉장고 모터 소리만 낮게 윙윙거렸다. 문득 내 마음속에서 한 생각이 솟아났다. 바보 취급당한 건 나 자신 때문이야.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다. 밤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해 머릿속이 바늘에 찔린 듯 아팠다. 움직여도 아프고 가만히 있어도 아팠다. 날이 막 밝아올 무렵 나는 물통을 들고 청량공원으로 나섰다. 오늘은 일요일. 우리 동네 아주머니들 모임의 정기적인 아침 모임이 있는 날이었다. 그 아주머니들 중 어떤 이는 일찍 와서 건강 체조를 하고 어떤 이는 그저 수다를 떨러 온다. 나는 그저 남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간다. 조용히 듣기만 하면 그만이니까. 나는 전날 밤 내가 본 것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아침 6시 반 다들 거의 모였다. 나는 평소처럼 정자에 배낭을 내려놓고 스트레칭을 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 며느리가 며칠 전에 내 베란다 침대 버렸어. 공간 차지한다고. 그래서 내가 밤에 어디서 자냐고 물었더니 애들 방으로 써야 한대. 접이식 침대 쓰든지 하라지 뭐야. 말하는 이는 미란 아주머니였다. 예전에 우체국 창고 직원이었는데 말할 때마다 늘 화가 실려 있었다. 그 집이 아주머니 집 아니었어요? 옆에 있던 영숙 아주머니가 물었다. 예전에는 내 집이었지. 이제 와서 내가 감히 내 집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소유권은 몇 년 전에 준영이한테 넘겨줬어. 결혼하고 집 사기 힘들까봐 미리 증여해줬지. 그런데 3년 뒤에 애들이 다시 들어와 살겠다며 대출 부담이 크니까 나보고 공간 좀 비워달라지 뭐야. 그녀는 쓴웃음을 지으며 눈가가 살짝 떨렸다. 나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조용히 들었다. 내 친구는 더 불쌍해. 영숙 아주머니가 말을 이었다. 대구 사는 아들, 딸이 돌아가면서 모시겠다고 했는데 반년도 안 돼서 아무도 안 모시겠대. 그 집은 남편이 남겨준 단독주택이었는데 3년 전에 아들한테 명의 이전 해줬지.
세금 절약한다고. 그런데 이제는 요양원에 쫓겨나 살고 있어. 아들은 그 집을 담보로 5억 대출받았대. 집이 있어도 소용없다니까. 미란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네가 집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너에게 남은 건 침대 하나뿐이야. 나는 발밑에 물통을 내려다보았다. 손가락으로 뚜껑을 만지작거렸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마치 내 삶에 하나씩 붙여지는 프리젠테이션 자료 같았다. 나는 늘 스스로 조심한다고 생각했다. 퇴직금 중 매달 생활비 50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준영 부부에게 아이들 교육비로 보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해도 반박하지 않았다. 김소영이 명품 가방을 사며 업무상 필요하다고 해도 모른 척했다. 하지만 순종할수록 나는 이 집에서 더 투명해지는 존재가 되었다. 나는 이것이 어머니의 본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다. 그런 본분은 남들이 당신에게 밥을 하고 그어놓은 선일 뿐이라는 것을. 당신이 그 선을 따르면 영원히 당신이 말할 차례는 오지 않을 것이다. 춘자 언니, 언니 아들은 그래도 언니한테 잘해주지 않아요? 영숙 아주머니가 문득 나에게 물었다. 나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어색하게 웃었다. 준영이는 일이 바쁘고 애들도 힘들잖아.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분위기는 다시 침묵으로 가라앉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속이 답답했다. 나는 30살부터 일했다. 젊은 나이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주택 대출금, 아이와 부모님, 병원비까지 모두 나 혼자 감당했다. 나는 불평하지 않고 그저 열심히 일했다. 1년에 3일 이상 휴가도 감히 내지 못했다. 연말 보너스는 절반을 준영이 생활비로 보태주고 나머지는 노후 자금으로 모아두었다. 그런데 이제는 내 유일한 큰 팔찌마저 지킬 수 없게 되었다. 딸 지은이네 집에 도착했을 때 지은이는 아직 자고 있었다. 나는 살금살금 주방으로 들어가 태블릿을 꺼내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었다. 지난번에 지은이가 자료 검색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시험 삼아 노인 부동산 보호라고 입력했다. 수많은 웹페이지가 떴다. 영목이지, 노인 신탁, 증여 등등. 나는 노년층, 자신의 주택 소유권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기사를 클릭했다. 기사에는 명확하게 쓰여 있었다. 소유권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대출 책임, 담보 서명, 그리고 위험 요소들이 조목조목 나열되어 있었다. 나는 읽을수록 소름이 돋았다. 문득 며칠 전 봤던 그 서명 서류가 떠올랐다. 서명 날짜에 나는 병원에 있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급히 웹페이지를 닫고 바탕화면으로 돌아갔다. 창밖은 이미 환하게 밝아 있었다. 길모퉁이 분식점은 영업을 시작했고 작은 줄이 서 있었다. 허리를 굽힌 할머니 한 분이 두유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예전에는 내가 언젠가 은행에 가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다. 남을 위해 돈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내역을 확인하러 말이다. 그날은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다. 날씨는 흐릿했다. 나는 옅은 색채깃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은행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들어가기 전 나는 일부러 아동교육기금이라고 쓰인 서류를 들고 가서 민준이 계좌를 개설하려는 척했다. 창구 직원이 웃으며 물었다. 어르신, 오늘은 어떤 업무를 보러 오셨어요? 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손주가 올해 10살인데 적금 계좌를 만들어 주려고요. 그런데 그 전에 제 명의로 된 집 상태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하려고 노력했고 시선도 피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리셉션으로 안내했다. 몇 분 후 30대쯤 되는 재무상담사가 나를 응대했다. 그는 자료를 뒤적이며 키보드를 두드렸다. 고객님, 서울 송파구에 있는 그 아파트는 현재 고객님 개인 명의로만 등기되어 있습니다. 다른 소유자는 설정되어 있지 않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표정은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다. 저희 쪽에서도 주택에 대한 현재 대출 기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소유권도 안전하고요. 현재 지역과 면적을 고려했을 때 예상 시간은 1, 7억 원 정도입니다. 혹시 자금 조달이나 은퇴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몇 가지 옵션을 제안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대출을 신청한다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나는 그를 보며 말했다. 주택을 담보로 하실 경우 고객님의 연령과 주택 조건을 고려하면 보수적으로 보았을 때 약 3억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먼저 한도를 신청해드리고 승인 후 필요한 만큼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그럼 일단 8천만 원 정도만 신청할 수 있을까요? 그는 직업적인 미소를 지으며 신청 서류를 내밀었다. 물론입니다. 저희가 초기 한도 신청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나는 한 줄 한 줄 이름을 서면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명료함이 서서히 올라왔다. 나는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서명이 과거에 도와줘서 고마워. 그냥 서명만 해줘. 같은 어영부영했던 서명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은행을 나올 때 날씨는 여전히 흐렸지만 내 등은 아침보다 훨씬 더 곧게 펴져 있었다. 나는 곧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다. 지하철을 타고 별마당 도서관으로 갔다. 쇼핑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여행 서적 코너를 찾아간 것이었다. 구석에 몇 개의 빈자리가 있었다. 나는 앉아서 가방에서 작은 수첩과 돋보기를 꺼냈다.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자유여행 추천 코너를 뒤적였다. 맞은편에는 젊은 커플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비행기 표를 보며 숙소 옵션을 논의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나도 휴대폰을 꺼내 유럽 자유여행 한국 출발 가장 편리한 노선이라고 입력했다. 나는 수첩을 필기하며 몇 장의 화면을 찍었다. 저가 항공, 경유지, 지하철 노선도, 노인 할인, 신청 방법. 내 움직임은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았고 아무도 은퇴한 도서관 사서가 자신의 마지막 부동산을 팔아 아무도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여행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저녁에 나는 딸 지은이네 집으로 돌아와 방에 틀어박혔다. 10년 전 산 아이패드를 켰다. 시스템은 이미 느려 터졌지만 아직 쓸 수는 있었다. 나는 예약 웹사이트로 들어가 한 페이지 정보를 입력했다. 4월에 출발하는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3개국 연계 항공권을 선택하고 중간중간 작은 호텔 3곳을 예약했다. 모두 주방과 엘리베이터가 있어 장기 체류에 적합한 곳이었다. 신용카드 결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가 이내 갑자기 맑아졌다. 나는 아이패드를 내려놓고 조용히 주방으로 걸어갔다. 찬장 가장 깊은 곳에서 쌀통을 꺼냈다. 이사 올 때 가장 먼저 가져왔던 것인데 늘 잡동사니처럼 방치되어 있었다. 나는 쪽지 한 장을 썼다. 나를 찾지 마라. 집은 내 것이고 내 인생도 내 것이다. 쪽지를 잘 적어 쌀통 맨 아래 비닐봉지로 덮인 구석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뚜껑을 덮었다. 그날 밤 아무도 몰랐다. 내가 더 이상 민준이의 할머니도 박준영의 어머니도 주방에서 다리가 풀려 웃고 있던 그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나는 나 자신을 위한 인생 첫 편도 티켓을 예약하기 시작했다. 나는 딸 박혜진의 집에 들어선 그날 저녁 비가 가늘게 내리고 있었다. 작은 캐리어를 끌고 있었다. 캐리어 안에는 몇 벌에 갈아입을 옷 외에 두툼한 서류봉투가 하나 들어있었다. 그 안에는 방금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이 들어있었다. 현관 타일 위를 구르는 캐리어 바퀴 소리가 조금 시끄러웠다. 마치 내가 뒤늦게 선언하는 독립선언문 같았다. 엄마? 왜 갑자기 오셨어요? 혜진이가 놀란 듯 물었다. 그녀는 편한 긴 바지를 입고 있었고 발에는 따뜻한 수면 양말을 신고 있었다. 나는 캐리어를 현관에 내려놓으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방에서 물이 새, 벽에 곰팡이도 피고 일단 네 집에 와서 며칠 지내려고.
혜진이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뒤돌아보며 아빠는 안 계세요. 엄마가 계시는 건 당연히 괜찮죠. 라고 대답했다. 나는 그녀의 입에서 나온 당연이라는 말이 사실 그리 확신에 찬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저녁 식사로 그녀는 간단하게 고구마죽을 끓여주었다. 나는 천천히 조용히 먹었다. 마치 손님처럼. 사위 이지우는 휴대폰을 보며 묵묵히 식사했다. 말도 별로 없었고 표정도 없었다. 나는 그가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존재가 그들 가족의 리듬을 깬 것 같았다. 식사를 마친 후 나는 자발적으로 그릇을 깨끗하게 닦았다. 지금은 그저 얌전히 지낼 뿐이었다. 그들이 방으로 들어가 TV를 볼 때 나는 거실 소파에 누워 담요를 덮었다. 한밤중 11시가 넘어서 혜진이가 물을 마시러 나왔다. 내가 아직 깨어있는 것을 보고는 내 옆에 앉았다. 엄마, 혹시 요즘 그쪽 사람들 때문에 속상했어요? 나는 천장을 보며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는 예전에는 우리 집에 오겠다는 말도 먼저 안 했고 캐리어도 안 들고 왔잖아.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다. 혹시 그 사람들이 또 엄마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의 눈을 바라봤다. 아니, 그냥 집이 너무 시끄러워서 다른 곳에서 좀 쉬고 싶었어. 혜진이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한참 후 그녀가 말했다. 엄마는 가끔 너무 참는 것 같아. 엄마가 다 그 사람들한테 줘버리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고도 엄마한테 그래. 내가 다 보고 있으면 사실 너무 속상해. 그 말을 듣는데 마음속이 무엇인가에 찔린 듯 했다. 엄마는 사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 집이 내 집이 아니게 된 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혜진이는 내 손을 한번 잡더니 일어나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계속 앉아 있었다. 불을 끄지 않았고 잠도 오지 않았다. 밤바람은 차가웠고 TV에서는 뉴스 재방송이 흘러나왔다. 앵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이른데 할머니, 친척의 투자 권유에 속아 노후 자금 8억 원을 모두 잃어 현재는 정부 보조금으로 생활해야 하는 처지. 나는 잠시 멈칫하며 그 화면을 바라봤다. 노후 자금 사기당의 생활고 심각. 앵커는 계속 말했다. 나는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저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바로 나였다. 남의 집 소파에 앉아있는 바로 나. 나는 일어나 베란다로 가서 담배와 라이터를 찾았다. 이 습관은 몇 년 동안 쓰지 않았던 것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 담뱃불이 붙는 순간 나는 마치 서른대 시절의 발걸음 소리를 다시 듣는 듯 했다. 그때 나는 매일 퇴근 후 경복궁에서 집까지 걸어왔다. 다리는 너무 아팠지만 손에는 도서관에서 폐기된 헌책들을 들고 있었다. 강남대로 사거리를 지날 때마다 나는 아직 계획할 수 있는 많은 세월이 남아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눈 깜짝할 새 예순이 넘었고 모든 계획은 남들의 결정이 되어버렸다. 나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예전에는 꿈이 있었어. 사치품도 아니었고 박수갈채도 아니었어. 그저 자유로운 결정권, 나만의 휴가, 내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통장 하나. 그날 밤 서울의 바람은 차가웠다. 가끔 차들이 지나갔다. 나는 밤하늘에 서서히 흩어지는 연기 뭉치를 바라봤다. 소파로 돌아와 나는 불을 끄지 않고 그저 누워 천장의 불빛 그림자를 바라봤다. 이것이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자는 마지막 소파야. 나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내일 내가 어디로 갈지는 더 이상 너희가 정하는 게 아니야. 나는 눈을 감았고 다시는 뜨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캐리어를 끌고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에 서 있었다. 오가는 여행객들의 캐리어 소리, 안내 방송 소리가 뒤섞여 하나의 거대한 소음을 이루었다. 나는 줄의 맨 끝에 서서
마치 인파 속에 녹아든 돌멩이 같았다. 휴대폰이 한 번 울렸다. 고개를 숙여보니 박준영에게서 온 전화였다. 나는 화면을 몇 초간 응시하다가 엄지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엄마 어디야? 미쳤어?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과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대체 뭘 하려는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 이러면 우리 은행에서 빚 독촉당할 수도 있는 거 알잖아. 무슨 문제 있으면 말로 하면 되지. 왜 일을 크게 만들어? 김소영이 지금 미쳐버리려고 하는 거 알아?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멀지 않은 전자 게시판을 바라봤다. 항공편 번호 7일, 탑승 시간 7시 정각, 목적지 프랑크푸르트. 그는 계속 말했다. 엄마, 이 집이 엄마 혼자만의 집인 줄 알아? 엄마가 가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엄마는. 나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끊었다. 휴대폰을 손에 쥐자 다시 한번 진동이 느껴졌다.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였다. 안 돌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나는 그 문장들을 바라봤다. 이모티콘이 섞인 메시지였다. 내 마음속에는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다. 그저 뒤늦은 깨달음만이 있었다. 나는 탑승구에서 방송을 기다리며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바꿨다. 그리고 사진 앨범을 열었다. 할머니 설거지라는 스크린샷이 여전히 저장되어 있었다. 나는 사진 속 개수대 옆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나 자신을 바라봤다. 고무장갑은 손목까지 내려와 있었고 시선은 바닥을 향해 있었다. 자세도 없고 소리도 없었다. 나는 가볍게 삭제 버튼을 눌렀다. 프랑크푸르트행 승객께서는 탑승구로 이동해 주십시오. 안내 방송이 울리자 나는 짐을 챙겨 인파를 따라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줄은 천천히 움직였다. 내 앞에는 젊은 배낭 여행객이 서 있었다. 그는 커다란 등산 가방을 메고 휴대폰을 보며 친구와 음성 통화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뒤에 조용히 서서 들었다. 마음속에서는 이상한 평온함이 피어올랐다. 긴장감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마침내 내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이었다. 탑승 직전 나는 잠시 멈춰 창밖을 바라봤다. 활주로 옆 비행기. 은백색 동체와 꼬리 날개가 여명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다.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이 꼬리는 저절로 위로 올라갔다. 나는 편히 살려가는 것도 아니었고 화가 나서 집을 떠나는 것도 아니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조차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 세상을 떠나는 것이었다. 탑승 후 나는 창가 좌석에 앉았다. 비행기는 아직 이륙하지 않았고 옆좌석 승객들이 잡지를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다. 이륙할 때 나는 이마를 창문에 대고 공항이 한 치씩 작아지는 모습을 바라봤다. 섬 전체가 달 아래에서 침묵하고 있었다. 모든 익숙하고 나를 억압하고 나에게 속하지 않는 소리들이 그 땅에 남아 있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날아오르자 안내 방송이 울렸다. 본 비행기는 독일 프랑크푸르트행입니다. 비행 시간은 약 13시간입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마지막으로 한 번 켰다. 시간을 확인했다. 오전 7시 2분. 그리고 전원 버튼을 눌러 완전히 껐다. 박준영은 은행 재무 상담사 앞에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는 이미 30분을 기다렸고 마침내 그의 차례가 되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단 한마디뿐이었다. 이 부동산의 담보 대출 한도는 이미 최대치에 도달했습니다. 고객님, 현재 추가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그는 중얼거렸다. 우리 엄마가 이미 한 번 서명했잖아요. 직원은 파일을 뒤적이며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해당 대출은 지난달에 막 승인되었고 현재 8천만 원이 인출되었습니다. 김춘재 어르신께서 주택의 유일한 소유주이십니다. 진영은 서류 가방을 들고 냉기가 강한 로비를 나섰다. 순식간에 얼굴에 땀이 흥건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그저 계단 입구의 화분을 들이받았다는 것만 기억할 뿐이었다. 김소영은 옷가지들을 캐리어에 쑤셔 넣고 있었다.
어디가? 그는 무의식적으로 물었다. 김소영은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우리 엄마 집. 그는 가방을 내려놓고 급히 다가갔다. 지금 가면 안 돼. 우리가 대출 문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해. 그녀가 휙 고개를 돌렸다. 눈빛이 불꽃 같았다. 당신 엄마가 도망갔는데 우리가 빚을 갚아야 한다고? 내가 식모야. 아니면 현금 인출기야? 나도 해결하려고 하잖아. 그럼 당신이 해결해. 이 집은 당신 엄마 집이잖아. 당신 엄마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그럼 나도 안 살아. 나는 우리 엄마 집에 가서 살 거야. 거기 가면 당신네 가족처럼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지도 않을 테니까. 그녀는 손을 내젓고 캐리어를 끌고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박진영만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다. 초인종이 울렸다. 등기우편이었다. 법원에서 온 것이었다. 그가 뜯어보는 순간 식은땀이 흘렀다. 압류 통지서. 해당 주택은 채권 담보 설정으로 인해 기한 내에 상환하지 않을 시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는 털썩 주저앉았다. 손바닥으로 이마를 짚었고 이마에는 핏줄이 솟아올랐다. 그는 통지서 내용을 몇 번이고 되뇌었지만 목구멍은 바싹 타들어갔다. 저녁 식사 시간. 아무도 밥을 하지 않았다. 민준이는 거실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보지 않았다. 아빠, 오늘 저녁 뭐 먹어요? 준영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그는 자신들이 머물 방조차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소영이 떠난 후 안방문은 잠겨 있었고 손님방은 정리할 공간이 없었다. 그는 아들을 데리고 춘자가 예전에 잡동산 일을 쌓아두던 작은 창고방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다. 밤에는 좁은 공간이 습하고 답답했다. 민준이는 숙제를 하다가 참지 못하고 불평했다. 아빠, 우리 다른 집으로 이사 가면 안 돼요? 여기 냄새가 이상해요. 박준영은 눈을 감았다. 늘 중년에 의젓한 모습이었던 그는 지금 껍질조차 벗겨낼 수 없는 삶은 달걀 같았다. 아빠, 할머니는 대체 어디로 도망갔어요? 그는 참지 못하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할머니 미쳤어. 아들은 그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연민이 없었고 그저 냉랭한 무관심만이 있었다. 몇 시간 후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준영의 고등학교 동창이었다. 야, 너네 집 무슨 일 있어? 너도 인터넷 한번 봐봐. 그는 SNS 열었다. 한 스크린샷이 단톡방에 퍼지고 있었다. 민준이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올린 것이었다. 춘자가 캐리어를 끌고 비행기 탑승구 앞에 서 있는 뒷모습이었다. 캡션에는 우리 할머니 유럽으로 튀었대라고 쓰여 있었다. 이어서 지도 사진도 올렸는데 베를린이 표시되어 있었다. 그 밑에는 빈으로 가는 기차표도 예약했다던데 라고 쓰여 있었다. 그 스토리는 몇 시간도 안 돼서 스크린샷으로 찍혀 여기저기 퍼져나갔다. 어떤 이는 할머니 신의 한 수, 이거 완전 영화 시나리오 아니냐. 가정폭력에서 탈출한 현장이라고 댓글을 달았다. 어떤 이는 사기단이냐고 비난했고 어떤 네티즌은 이게 바로 각성이지. 자신을 위해 한번 살아보는 거야 라고 썼다. 박준영은 이 댓글들을 보며 얼굴이 하얘졌다가 빨개졌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이것은 그의 엄마가 처음으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 해방된 사람이 된 것이었다.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고 전통적인 틀을 벗어나 과감하게 뛰쳐나간 노년의 여인. 미친 건가?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진짜 미친 것은 어쩌면 그들이었을지도 모른다고. 한 여인의 인생 전체가 가족의 삶을 완성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늘 믿어왔던 그들이 나흘째 아침 나는 호텔 프런트에서 조식을 확인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옆에는 은백색 단발머리 여인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주황색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고 눈가에는 잔주름이 있었지만
정신은 또렷해 보였다. 그녀가 먼저 나에게 말을 걸었다. 내가 한국에서 왔냐고 묻는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웃었다. 저도 한국 사람이에요. 하지만 독일에서 30년 살았어요. 여기로 시집 왔다가 나중에 이혼하고 돌아가기 귀찮아서 그냥 남았죠. 나는 그녀의 이름을 물었다. 그녀는 한수경이라고 했다. 부산 사람이고 72살 자유인이라고 했다. 자식들이 저를 안 키웠으니 저도 자식들을 안 물고 늘어져요. 서로 간섭 안 하는 거죠.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저 그녀의 거침없는 미소를 바라봤다. 마치 혼자 사는 것이 부끄럽거나 초라한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단호한 일인 것처럼 보였다. 당신은요? 그녀가 나에게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저는 최근에 집을 나왔어요. 그녀는 크게 웃었다. 환영합니다. 노년 반란단에 가입한 걸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그녀는 나를 강변에 있는 작은 미술관으로 초대했다. 지역 예술가들의 순회 전시회였다. 우리는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프랑크푸르트 시내에 무료 문화 공간이 많고 대부분 노인 할인이 된다고 알려주었다. 그녀는 매주 두세 번 강연을 보러 다닌다고 했다. 박물관 입구에 다다랐을 때 그녀가 문득 분수대 옆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는 노부부를 가리켰다. 저들을 봐요. 그들은 70대쯤 되는 부부였다. 각자 자기 의자에 앉아 있었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평온해 보였다. 남자는 낚시 모자를 쓰고 있었고 여자는 반바지를 입고 다리를 내놓고 있었다. 여기서는 노인들이 보살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보살피고 어떻게 살지를 스스로 결정해요. 나는 그 광경을 보며 한동안 침묵했다. 과거의 나는 스스로를 보살피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우리는 전시를 본 후 근처 카페에서 쉬었다. 앉자마자 그녀는 설탕 없는 블랙커피를 주문했다. 알아요?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제가 55살에 이혼했을 때 은행 예금에 100만 원도 안 남아 있었어요. 딸은 아직 대학생이었고 전 남편은 빚만 잔뜩 남겼죠. 그럼 어떻게 버티셨어요? 병원에서 경동 행정보조로 일했죠. 나중에 독일어를 배워서 난민 센터 서류 번역을 했어요. 10년 동안 일해서 이민국 파트타임 상담원으로 자리 잡았고 나중에는 그냥 여기에 남았죠.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약간의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웃으며 덧붙였다. 당신은 누가 당신이 살아가는 것을 승인해 줄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잘 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 말은 마치 내 마음속에 그대로 박히는 것 같았다. 예전에는 내가 어떤 삶을 살 수 있을지는 가족이 주는 것이고 자식들이 원하느냐 마느냐에 달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도시의 길모퉁이에 앉아 햇살이 내 손등에 쏟아지는 것을 느끼며 나는 문득 깨달았다. 어떤 행복은 오직 나 자신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오후에 우리는 이민 서비스 센터를 지나갔다. 그녀는 쇼윈도에 붙어있는 포스터를 가리키며 나에게 말했다. 이 수업 괜찮네요. 독일어 문화자원봉사자 양성이에요. 제가 재작년에 한 번 참여했는데 한국에서 한 학기 배운 것보다 더 알찼어요. 나는 문 앞에 몇 분간 서 있다가 안으로 들어가 신청서를 작성했다. 다른 사람이 제안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스스로 새로운 시작을 선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샤워를 마친 후 침대에 앉아 머리를 말리고 있었다. 휴대폰이 다시 한번 밝아졌다. 문자 메시지가 하나 떴다. 안 돌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나는 그 글자들을 한동안 응시했다. 화면 위로 손가락을 스쳤다. 삭제. 마치 무거운 외투를 벗어 던지듯이 가볍게. 노년 여성의 힘 채널의 화상 인터뷰. 그날 나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산 짙은 남색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다. 목 주변에 늘어진 피부를 가리고 있었다. 카메라 앞에 나는 머리를 곱슬곱슬하게 말고 있었고 표정은 차분했다.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은 30대 여성 진행자였다.
자신을 프로그램 자원봉사자라고 소개하며 사회에서 너무 오랫동안 침묵해온 할머니들에게 무대를 마련해주고 싶다고 했다. 나는 한 번도 프로그램에 출연해본 적이 없었고 화상 인터뷰는 말할 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주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고 묻자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말했다. 그날은 제 손주 생일이었어요. 제가 찹쌀떡하고 장어를 들고 현관에 서 있었는데 며느리가 출장 뷔페 다 예약했다고 하더니 저를 주방으로 보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하라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했는데 밥도 못 먹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제 손주가 제가 주방에서 냄비 닦는 모습을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더라고요. 진행자는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물었다. 왜 이제야 터뜨리신 거예요? 나는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숙여 말했다. 저는 늘 그게 노인의 본분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나는 쌀통 밑에 달걀을 숨기고 그 쪽지를 남긴 일도 그녀에게 말했다. 나를 찾지 마라. 집은 내 것이고 내 인생도 내 것이다라는 말까지 포함해서. 그녀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고개를 들고 나에게 물었다. 김춘자 선생님, 이 이야기가 누구에게 들려지기를 바라세요? 나는 오래 생각하지 않고 대답했다. 예순대의 저에게요. 그 말을 마치자 나는 정말 예순대의 그림자 속에서 걸어 나온 것 같았다. 다음 날 단톡방에는 예전 도서관 동료들까지 메시지를 보내 나에게 물었다. 춘자 씨, 당신 맞아요? 우리 다 영상 봤어요. 그날 밤 나는 프랑크푸르트의 야시장 광장을 걷고 있었다. 거리 악사가 아코디언을 연주하고 있었고 석양은 돌바닥에 쏟아져 마치 축복 같았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반응이 모두 온화한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날 한 매체가 박준영을 인터뷰했다. 카메라 속 그는 구겨진 셔츠를 입고 낡은 아파트 계단에 서 있었다.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우리 엄마는 사실 우리를 오해한 거예요. 우리는 그저 엄마가 편안하게 지내시기를 바랐을 뿐이에요. 웃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방식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인터뷰 영상 밑에는 댓글이 쏟아졌다. 집까지 다 뺏어놓고 오해라니. 네 엄마는 네 인생 도구였냐? 그녀가 도망쳐서 당신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만들었잖아.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 말해주는 것을 처음 본 순간이었다. 위로가 아니라 마치 벽처럼 내 뒤에 서서 나를 지지해주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호텔방에 앉아 수첩을 뒤적였다. 원래는 여행 경로만 기록하려던 것이 수십 년간의 집안일과 시댁 어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을 쓰기 시작했다. 쓰고 있는데 이메일이 한 통 도착했다. 한국 출판사 편집자가 보낸 메일이었다. 내용은 간단명료했다. 안녕하세요. 노년 여성의 힘에서 선생님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혹시 출판 의향이 있으시다면 저희는 기꺼이 협력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선생님이 쓰신 것이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 세대에 침묵하는 근육이라고 믿습니다. 암스테르담 교회의 바람은 프랑크푸르트보다 더 상쾌했다. 나는 초원 위에 서 있는 빨간 목조주택을 빌렸다. 멀리 수호와 듬성듬성 피어있는 야생화가 보였다. 집주인은 70대 네덜란드인이었다. 만난 첫날 그는 나에게 단 한마디를 물었다. 얼마나 조용한 삶을 원하세요? 나는 말했다. 그저 내 소리만 듣고 싶어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열쇠를 건네주었다. 집 앞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다. 나는 바질 2줄과 허브새 그루를 심었다. 매일 아침 물을 줄 때마다 늙은 고양이 한 마리가 다가와 몸을 비볐다. 나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았고 그도 나에게 소리를 내지 않았다. 조용히 내 발밑에 엎드려 나와 함께 햇볕을 쬐었다. 나는 동네 헌책방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일은 힘들지 않았다. 그저 헌책을 정리하고 책을 찾는 노인들을 돕는 일이었다. 가끔 어떤 이는
내가 유럽으로 도망친 한국 할머니라는 것을 알아보기도 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경의를 표하듯이 한가한 시간에는 계속해서 그 원고를 썼다. 표지는 옅은 색삼배로 싸고 아래에는 늙었다고 너희가 나를 착각하지 말라는 문구를 썼다. 이 책은 누구를 위해 쓴 것이 아니었다. 주방에서 그날 밤 타일 앞에서 1시간 동안 쭈그리고 앉아 겨우 일어섰던 이야기를 썼다. 은행 담보대출 서류에 처음 서명했을 때 손떨림을 썼다. 춘자라는 한 사람이 박씨 집 며느리에서 벗어난 후 나는 한국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편집자로부터 회신을 받았다. 출판하고 싶고 출간 시기는 내년 초가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날 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와인 한 잔을 따랐다. 밖에는 비가 가늘게 내렸고 창문은 가볍게 흔들렸다. 늙은 고양이가 들어와 내 발밑에 누웠다. 나는 문득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고요함이라고 느꼈다. 3주째 되는 날 박준영에게서 이메일이 왔다. 한글로 정성껏 썼지만 띄어쓰기나 문장 부호는 없었다. 시작은 욕설이었다. 그는 후회한다고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그가 늘 만만하게 생각했던 엄마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와 작별을 고한 지 오래였다. 그는 사랑을 본분으로 삼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했다. 그는 편도 항공권을 첨부하고 한마디를 남겼다. 설에 돌아와 주면 안 될까? 우리 다시 한번 맛있는 밥 같이 먹고 싶어. 나는 그 편지를 다 읽고도 울지 않았다.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에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사본과 하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리고 가장 자주 쓰는 파란색 사인펜으로 한 문장을 썼다. 너는 자유롭다. 나도 그렇다. 나는 등기부 등본 사본을 잘 적어 그 쪽지와 함께 한국으로 붙였다. 그의 항공권은 그대로 두었다. 취소하지도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새로 산 자전거를 타고 늙은 고양이와 함께 목조주택을 나섰다. 아직 날이 완전히 밝지 않았고 공기 중에는 풀내음이 가득했다. 꽃밭을 따라 앞으로 나아갔다. 김춘자는 조용히 걸었지만 확고했다. 그녀는 주방의 김서린 틈새에서 조용히 효도라는 포장지에 쌓인 감옥을 벗어났다. 늘 좀 도와주는 역할에서 벗어나 다시 자신만의 그림자를 가진 사람으로 살기 시작했다.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를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만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캐리어를 들고 인천국제공항에서 뒤돌아보지도 않고 탑승구로 들어섰을 뿐이었다. 그녀는 점지도 돈도 학력도 없었고 아무도 그녀를 위해 나서주지 않았다. 그녀가 유일하게 가진 것은 마침내 자신을 지지하기로 한 결정이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어쩌면 어떤 이는 이것이 그저 소설일 뿐이라고 비웃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기까지 들은 당신은 어떤가? 당신도 혹시 어느 새벽 설거지를 마친 후 문득 자신의 이름이 가족들의 입에서 서서히 지워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는가? 당신도 혹시 엄마, 할머니라고 불릴 때 원래의 당신 자신이 조용히 밀려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적은 없는가? 당신도 혹시 마음속으로 조용히 집을 나가는 것, 이혼하는 것, 직장을 그만두는 것, 관계를 끊는 것을 꿈꾼 적은 없는가? 단 1초라도. 김춘자는 아주 작고 느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일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남들이 잘못을 인정해주기를 기다리지 않았고 남들이 그녀에게 좋은 결말을 주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당신은 어떤가? 이곳에 과거의 당신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나 미래의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한마디 남겨줄 의향이 있는가? 이번 이야기 여기서 마친다. 당신은 나의 3,000 구독자 목표를 달성시켜줄 몇 번째 사람이 될까?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채널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이라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